안녕하세요, 공배원입니다. 오늘은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특징과 판매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방송 광고는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방송 광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되는지, 방송 광고에서 미디어 랩이 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 방송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국내 방송 산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한 방송 광고의 메시지는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광고를 기획하고 또는 광고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면 구체적인 미디어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송 광고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송이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프로그램 광고라는 것은 라디오나 방송,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앞뒤에 편성되는 광고, 이것은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바로 그 앞뒤에 편성되는 광고를 프로그램 광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광고주는 프로그램 스폰서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자신이 소구하려는 대상을 겨냥해서 그 기호에 알맞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광고할 때 함께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광고는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10분의 1 이내에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보통 15초임을 감안한다면 24편 정도의 광고가 허용되는 것이겠죠.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에. 하지만 케이블 TV는 방송 광고가 프로그램의 6분의 1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케이블 TV에서는. 따라서 1시간 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10분 정도 광고가 허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케이블 TV는 PP와 SO가 광고 시간을 분할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시청률, 타깃 시청자, 광고 편성 등과 함께 고려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유연함은 케이블 TV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대자본 광고주가 매점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방송 광고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는 중간 광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중간에 나오는 광고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없는데 케이블 TV에서는나 아니면 위성 방송 등에서는 자주 중간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광고는 1회에 1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횟수도 프로그램 길이가 45분을 기준으로 1회, 60분 이상이면 2회, 90분 이상이면 3회입니다. 지상파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한해서 중간 광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매체 시대가 늘어나면서 지상파 방송이 재정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이러한 중간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중간 광고를 둘러싸고는 굉장히 오랜 동안에 논쟁이 있어왔던 사안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중간 광고 도입이 시청자 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론의 입장에 서는 그러한 주장들은 어떤 방송 프로그램 재원의 문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후의 배치 광고는 지루함과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픽현상이라는 건 리모컨으로 잡고 광고 나오면 돌리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시청자 프로그램 몰입이 30분 내외다. 라고 영상에서의 프로그램 몰입도가 30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중간 광고가 많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전체적으로 공영방송인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금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사실상 금지되어 있고
독일도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 방송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허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 광고를 반대하는 그런 주장에서는 시청률 지상주의의 공영 방송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시청자 권익의 훼손, 그리고 방송사들이 광고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이미 내고 있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프로그램 광고와 중간 광고 이외에도 몇 가지 광고 유형들이 더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막 광고라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에 예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스폰서 방식은 아니고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완전히 중간에 있는 광고를 우리는 토막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막 광고는 보통 지상파 방송에서 20초에서 30초의 광고 시간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1회당 토막 광고는 1회당 90초 이내 매 시간 2회를 초과할 수 없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토막 광고는 방송 권역별로 제한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광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그 자막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방송 프로그램 관계없이 문자나 그림으로 나오는 그런 거죠.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이런 자막 광고의 경향은 문자로서의 자막 이외에 그림, 그래픽 등이 이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15 광고는 이제 시간을 알리는 그런 광고를 얘기하겠는데 이 15 광고가 의외로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일단 시간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정확하다, 이런 공정하다,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이 15 광고를 본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15 광고가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또한 그 방송 광고의 유형에서 흔히 말하는 PPL이 있겠죠. 자, PPL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끼워 넣는 광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화면 속에 자사의 광고를 배치하고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상품 이미지를 심어서 관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품을 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영화사나 방송사에서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각종 영화 콘텐츠에 영상 콘텐츠의 자사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등장시켜서 전달시킬 수 있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광고주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 상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PPL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방송 프로그램이 외주 제작 비율이 확대되면서 외주 제작사가 독립 프로덕션을 통해서 PPL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어떤 외주 제작사들이 갖는 어떤 수익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 유형으로서는 이제 가상 광고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상 광고는 우리가 좀 되게 흔하게 보고 있죠. 축구 경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축구 이제 골대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광고가 나온다거나 뭔가 이런 이 방송 프로그램과 연관된 광고겠죠. 야구장에서 치킨과 맥주 이런 광고들이 이런 가상 광고에는 딱 맞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비판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적정하게 배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계속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기가 되게 높은 편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광고와 경쟁이 좀 과열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좀 규칙을 어기거나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송 광고는 어떻게 판매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광고는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방송 광고의 시급이라 그랬을 때는 이제 시간에 따른 비용이 되겠죠. 근데 방송 광고도 시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시간대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이 그런 등급별로 SA, ABC 이렇게 돼 있어요. SA는 예를 들어서 평일날 SA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8시부터 10시까지 사이네요. 그죠? 그 다음이 이제 7시서부터 8시 사이가 A급. 오전 시간에는 뭐 요 시간이겠죠. 토요일 날은 좀 달라요. 토요일 날은 좀 늦게들 저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7시서부터 11시까지가 11시 30분까지 그때가 이제 그 SA 타임대가 되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이때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렇게 되고.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A급이 7시서부터 그러니까 6시, 7시 그다음에 뭐 요때 시간대인 것 같아요. 8시서부터 2시 때까지인 것 같고, 이렇게 좀 이게 좀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통계들이 이제 코바코 같은 데 가보면 계속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씩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때는 좀 더 그때그때 이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EBS도 좀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급이라는 개념으로 제공되고 있고, 하나는 이제 그럼 광고 요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시간에 대한 요금, 광고 요금은 제공 프로그램의 시간에 대한 요금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프로그램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되는 광고를 비롯해서 안내 광고와 거기에 삽입되는 스팟 요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광고 또는 스팟 요금에 대한 광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요금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판매 방식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눠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자료들을 쭉 살펴본 결과 이 정도가 좀 일반적인 판매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업프런트 방식은 6개월 이상의 장기물에 대해서 광고 패키지를 판매해서 판매자, 구매자가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방송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좀 싸게 줄 수 있겠고, 정기물 같은 경우는 업프런트의 잔여 물량을 월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정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GRP 보장 판매는 광고주가 정기물로 구매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고 기간 동안 총 시청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물 같은 경우는 정기물 판매 이후에 잔여 물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단건으로 1개월 이하의 월 중에 판매하는 방식. 그 다음에 프림프션, 요거는 사전에 지정한 특정 프로그램에 SB를 대상으로 보다 높은 요금을 제시하는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신청률은 기준 대금의 80%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M 광고죠. 광고 지정 판매. 이거는 보통 1개월 단위로 광고주가 CM 지정료를 추가하여 부담하여 청약 프로그램의 CM 위치를 지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매제는 1개월 단위로 필요한 광고 시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광고 단가를 정해서 비율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청하고 높은 비율을 제시한 광고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특집 판매는 특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정적 재원을 소수의 광고주에 한해서 특별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광고의 제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미디어 랩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낯선 용어일 수 있어서 제가 차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랩이라는 말은 미디어와 레프레젠테이티브의 합성어입니다.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광고 시간을 판매하고 방송사에게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미디어 랩은 광고 판매 대행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 광고 분석과 광고 기법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러한 광고를 직접 제작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취급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같은 종류의 매체만 취급하는 형태와 다른 미디어를 같이 취급하는 형태 이렇게 좀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송사의 광고만 취급하는 그런 자회사 방식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의 자회사지만 다른 미디어의 광고도 판매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설립 자본과 운영 주체에 따라서 공영 미디어 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그걸 공영 미디어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영 방송사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미디어 기업과는 관계없이 운영되는 것이 민영 미디어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국영 미디어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상업 방송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독립 민영 미디어랩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방송 제작 편성과 광고 영업을 제도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공영 방송 체제의 일환으로 공영 미디어랩이 발달한 바 있습니다. 민영 방송 출범 이후에 공영 민영 미디어랩의 이원 구조를 확립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유럽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제 광고를 주는 사람의 이 광고주라고 한다면 미디어사에서 광고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디어랩이 이걸 사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광고주가 직접,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광고 대행사는 물론 이거를 구매하기도 하죠. 근데 이 광고 대행사나 광고 구매사들은 이 미디어사로부터 또는 미디어랩을 통해서 이런 광고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많이 확보하면 어떨까요? 싸지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시장에서는 많이 사면은 싸게 되는 거. 이것이 뭐 기본적인 시장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한 다음에 싸게 사서 광고주들한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아서 이문을 남겨먹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디어랩의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영,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게 공영 미디어랩이죠. 우리나라의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이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ORF 엔터프라이즈라고 오른쪽에 사진 있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방송사에 속해 있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 미디어랩이 있죠. 그래서 좀 이따가 좀 SBS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좀 애매하게 되긴 했는데 방송사에서 하는 거이긴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민영 미디어랩, 독립 미디어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의 독립이라는 것은 미디어 기업에 속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이 좀 많이 발달된 형태고요. 유럽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방송사 자유선택형 같은 경우는 방송사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자체 판매와 미디어랩 대행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영과 국가에 따라서는 공영 미디어랩과 민영 미디어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미디어랩의 기본적인 방향은 방송 광고 영업의 시장 경쟁을 통해서 방송 광고의 시장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방송 광고 모델을 정립한다라든가 미디어랩들 간의 건전한 경쟁 또는 공익성, 공공성,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우리의 코바코의 독점권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미디어랩의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980년에 이제 전두환과 이제 정치 군부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이제 언론사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코바코라고 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광고를 다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언론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죠. 이게 이제 코바코가 관리할 수 있는 광고는 이제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뭐 TV 광고, 라디오 광고를 다 포괄하는 거였으니까 이게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을 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뀌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2008년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죠. 이게 몇 년 세월인가요? 거의 30년에 육박하는 세월이었죠. 그리고 나서 2010년에 가서야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헌법 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이제 민영 미디어 랩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금 독립돼 있지는 않고요. 워낙 오랜 세월 이제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MBC나 지역사나 중소방송사들의 광고를 코바코가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지역 민방이라든가 지역 민방 9곳과 불교방송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방통위가 이게 이제 SBS가 출자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SBS가 결국은 이 그 미디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민영 미디어 랩이 애초에는 이제 좀 SBS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이 포괄하려고 많이 했고요. 근데 아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SBS 이제 그 용어를 SBS 관련된 이름으로 바꿨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케이블 TV 방송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광고주들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규제를 광고 총량제식으로 해달라라는 주장이 되게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광고에 대해서 뭐 중간 광고는 얼마 갖고 방송 프로그램 광고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규정이 있잖아. 이런 규정 같은 경우를 다 없애고 총량으로만 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서는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지금 너무 방송 형태가 너무 많이 변해서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식의 광고 제도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기반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총량만 제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이면에서는 반대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중간 광고를 하고 막 광고 규제 없애면은 또 시청률 중심으로 막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국민의 세금도 여기에 국민의 어떤 국가의 비용도 여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로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나름 근거가 있긴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 총량제에 대해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영국이라든가 뭐 미국은 아예 규제가 없고요.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총량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는 총량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광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허용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은 외국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특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심하게 방송이 옛날에 이런 보수 정권 쪽에 되게 결탁이 많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쪽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어쨌든 뭐 지금 여당하고는 되게 반대되는 주장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서 언론사들이 많이 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제 군부 정권 시절부터 계속 되어 왔던 그런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고 현재까지도 이제 왜곡 보도라든가 편파 보도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선진 국가들이 이렇게 뭐 광고 총량제를 한다, 중간 광고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적용하기 너무 힘든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광고 시장이 FTA 발효 이후로 사실상 계속 이제 개방이 되어 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국내 어떤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도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도 이제 전에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한국 영화도 낮아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국내에 유독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으면서 미국 드라마 이런 것들도 많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애니메이션 산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애니메이션 산업은 사실 지금 현재는 상업성이 높지 않을지 몰라도 문화적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송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쉽게 미국 문화 또 일본 문화 그것도 이제 좋은 문화면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에도 안 좋은 문화가 애니메이션에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문제점으로서 이제 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현실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방송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는 이제 지금 이제 미디어 변화에서는 뭐 다 채널 다 매체화 뭐 케이블 TV서부터 IPTV, 위성 TV까지 뭐 굉장히 이제 다 채널이 됐고 다 매체화가 돼 버렸죠.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미디어에서는 상호작용인 것 하나의 대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실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매체를 보는 것은 사실 이제 그 10대에서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그 쭉 낮은 세대로 올수록 스마트폰이 필수 매체가 아닌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60대조차도 30%가 넘어요. 근데 아직도 60대, 70대들은 이런 아주 절대적으로 텔레비전에 영향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10대, 20대, 30대, 40대 보면은 굉장히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적게 받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건 미디어 보유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음성 인식기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 인식기기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이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되게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광고 미디어 기획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아야 될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요건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뭐를 보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조차도 세대별로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개인 미디어 보유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은 뭐 거의 90%가 넘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뭐 일반폰 거의 지금 스마트폰 비율이 막 거의 뭐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에서 우리가 OT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죠. 전형적인 게 요즘 많이 보는 건 넷플릭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별로도 또는 이제 뭐 포털별로도 이런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늘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이거 거의 20%에 육박하는 10대는 그렇고 20대도 거의 10몇 %, 30대가 거의 20%대, 40대는 뭐 이 정도가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OTT 서비스로 늘어나고 있어요. OTT 서비스는 미디어 방식에서 굉장히 기대보다 좀 빨리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의 결정적인 영향은 아마 넷플릭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남녀별로도 볼 때 OTT 서비스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남성은 시사 교양을 좋아하고요. 스포츠 좋아하고 여성은 드라마 쪽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는 남성이 더 좋아하고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별 이용을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조사한 거고, 작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어, 작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재작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재작년에 실태 조사가 작년에 조사된 거라서 여기 보면 넷플릭스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의 온라인 서비스가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서도 넷플릭스는 좀 현재는 작지만 이때 작년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넷플릭스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보아야 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메시지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텔레비전 광고는 15초에서 30초 사이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송 광고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출법에서는 광고는 사실은 영상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죠. 음향, 음악, 애니메이션, 카메라 앵글 등 아주 최첨단 또는 최고의 기술들이 그러니까 동원돼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광고 제작자들은 다양한 화면과 음악, 그래픽들을 조합해서 제품의 특성을 부여하고 그 안에 메시지들을 담고 또는 스토리텔링을 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중의 정서에 되게 민감해야 한다는 것. 과연 여러분들은 광고를 생각하시면서 대중들의 정서를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내 또래들의 정서를 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또래 그러면 자신의 세대, 그러니까 적어도 나로부터 한 아래 위로 3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죠. 뭐 뉴스를 본다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는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 뭐 이제 아니면 또 연극, 뮤지컬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끝없이 이렇게 탐색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죠. 뭐 이런 노력들을 이제 그래서 광고를 하고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들에 게을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현상들. 자, 그 다음에 재핑 현상이라는 것은 뭐 리모컨을 통해서 자꾸 돌리는 현상은 나날이 이제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 전달 효과가 방송 광고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 광고의 메시지 유형을 좀 보다 보면 몇 가지로 좀 굉장히 많지만 이것도 좀 아주 대표적인 거는 직설적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시범적 메시지. 이거는 제품의 장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 전후에 자기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언 메시지는 이제 주로 유명인이 또는 일반인이라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언 메시지 광고라고 하고, 라이프 스타일 광고는 제품보다는 소비자가 제시하는 메시지로서 의류나 음료 광고 이런 것들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를 우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 제시형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 광고는 말씀드렸듯이 방송 광고는 유형으로 나누자면 프로그램 광고, 중간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15 광고, PPL 광고, 가상 광고, 그 다음에 지금 미디어의 기술이 변화되면서 또 다른 유형의 광고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요 광고라고 유형 분류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송 광고의 판매는 시급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청률, 그리고 시청률별로 이게 시급이 달라지겠죠? 요일별로 달라지겠고 시간대별로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 결국은 광고 요금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판매 방식은 매월 일정량의 광고를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정기물 판매, 그 다음에 업프론트, 프리임프션,
CM 순서 지정 판매 등 다양한 판매 방식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송 광고의 메시지 유형도 직설적 메시지에서 시범적 메시지, 증언 메시지, 라이프스타일 메시지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특징과 그 판매 방식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그 좀 어려운 내용이고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잘 따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서 감사드립니다.